여러분, 잠깐만요. 어제 김밥 한 줄이 5,000원이었다고요? 지하철 기본요금이 벌써 370원. 아니, 이게 진짜 대한민국 물가가 맞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갑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충격적인 물가 상승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바로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물가 상승.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뼈아픈 현실이죠.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물가 상승은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비싸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외식비부터 교통비까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가 상승의 모든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1부. 외식비,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충격적인 현실 제시.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0년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이었다면 지금은 얼마일까요? 무려 8,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3년 만에 거의 8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더 놀라운 건 김밥입니다. 예전에 2,000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김밥이 지금은 5,000원을 훌쩍 넘어버렸어요. 햄버거 세트? 예전에 4,000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8,000원에서 1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인 분석, 식재료비 상승. 그런데 왜 이렇게 외식비가 오른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식재료비 상승입니다. 쌀값부터 보세요. 코로나19 이후 국제곡물 가격이 폭등했어요.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더욱 심각했죠. 밀가루, 식용유, 설탕 같은 기본 식재료들이 모두 올랐습니다. 채소류는 어떨까요?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배추, 무, 대파 같은 김치 재료들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당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육류도 마찬가지예요.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업 비용 증가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할 것 없이 모든 육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의 직격탄. 두 번째 원인은 인건비 상승입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어요.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약 1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실제 지급하는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많은 식당에서 시급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까지 주고 있어요.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주휴수당 등 각종 근로기준이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는데 월 인건비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료와 운영비 상승. 세 번째는 임대료와 운영비 상승입니다. 상가 임대료가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임대료 상승폭이 더 큽니다. 전기료, 가스료도 만만치 않아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식당 운영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조리기구 등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식당업계에는 특히 큰 타격이에요. 배달비도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배달비 등이 메뉴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요. 배달 주문 시 받는 배달비, 포장 용기비 등이 모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 투쟁.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처음에는 최대한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재료비를 아끼고 인건비를 줄이고 본인이 더 많이 일하면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 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려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 번 오른 비용들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식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모두 하향 경직성이 강하거든요. 체인점 vs 개인 식당. 흥미로운 것은 체인점과 개인 식당의 가격 상승 패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체인점들은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적었어요.
반면 개인 식당들은 원재료 구매력이 약해서 가격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똑같은 메뉴라도 개인 식당이 체인점보다 더 비싸진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체인점들도 버티기 어려워졌어요.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글로벌 체인점들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국내 체인점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2부. 교통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교통비 상승의 충격. 자, 이제 교통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것도 정말 심각해요.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370원인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370원이었어요. 아, 잠깐 제가 실수했네요. 지하철 요금은 1370원이 맞고요. 버스 기본 요금이 1500원입니다. 어쨌든 둘 다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택시비입니다.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에서 5,200원으로 올랐어요. 심야 할증, 시간 할증까지 고려하면 조금만 타도 만 원이 훌쩍 넘어버려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배경. 왜 대중교통 요금이 계속 오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운영비 상승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지비, 전력비 등이 모두 올랐어요. 지하철 기관사, 역무원, 정비사 등의 인건비 상승은 물론이고 지하철 전력비도 만만치 않아요. 한 번 지하철이 운행하는 데 드는 전력비만 해도 상당합니다. 버스는 더 심각해요. 유가 상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경유 가격이 오르면 바로 운송비에 반영돼요. 게다가 버스 기사님들의 인건비 상승, 버스 교체 비용 등도 모두 요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투자비 부담.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투자비 부담입니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 건설, 기존 시설 개선, 안전시설 보강 등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승강장 안전시설 보강, 노후 차량 교체 등은 모두 필수적인 투자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비용들이 결국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 교통비 마이너스 자동차 유지비. 대중교통만 비싸진 게 아니에요. 개인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휘발유 가격부터 보세요. 리터당 1,600원에서 1,7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 달에 기름값만 20만원에서 30만원씩 나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수리비 상승, 부품비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간 최신 차량일수록 수리비가 더 비싸져요. 주차비도 부담이에요. 아파트 주차비, 상가 주차비 모두 오르고 있어요. 서울 시내 주차장은 시간당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받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통행료와 각종 부대 비용.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기적으로 인상되고 있어요. 유가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통행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비용도 무시할 수 없어요. 부품값 상승, 정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정기 점검이나 수리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타이어 교체, 오일 교환 같은 기본적인 정비만 해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어요. 시니어들의 교통비 부담.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교통비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병원 다니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교통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 할인이 있긴 하지만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져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날씨가 나쁠 때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택시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배달비와 택배비 상승. 요즘은 배달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배달비 부담도 커졌어요. 배달 기본료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택배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이용 빈도는 높아졌는데 택배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특히 무료 배송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서 소액 주문 시 배송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3부. 체감 물가와 정부 대책. 체감 물가 vs 공식 물가.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은 3에서 4% 정도인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공식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기준으로 해요. 이 지수는 전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평균으로 계산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의 가격 상승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전자제품이나 의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내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료품, 외식비, 교통비는 급격히 올랐죠. 이런 품목들이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큰 거예요. 생활 필수품 중심의 물가 상승. 더 심각한 것은 생활 필수품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쌀, 라면, 식용유, 설탕 같은 기본 식료품들이 모두 올랐어요. 이런 품목들은 수요 탄력성이 낮아서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워요. 전력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이런 요금들은 생활의 기본이라서 절약에 한계가 있죠. 의료비도 만만치 않아요. 비급여 진료비, 약값, 건강보조식품 등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요. 소득 계층별 물가 체감도. 소득 계층별로 물가 체감도가 다르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소득층일수록 생활 필수품 지출 비중이 높아서 물가 상승을 더 크게 느끼게 돼요.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선택재 소비 비중이 높아서 물가 상승 충격을 덜 받아요. 비싼 레스토랑 대신 좀 더 저렴한 곳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바꾸는 식으로 소비 패턴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소득층은 이미 최소한의 소비만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요. 쌀값이 올라도 쌀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전기료가 올라도 전기를 안 쓸 수는 없고요. 정부 대책의 한계.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할인 쿠폰 지급, 농산물 할인 행사, 전통시장 이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할인이나 지원금으로는 구조적인 물가 상승을 막기 어려워요. 공급망 개선, 유통 구조 혁신, 규제 완화 등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업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확산, 유통단계 간소화 등이 필요하죠.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도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상가 임대료 상승이 자영업자들의 운영비를 높이고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요. 주택 가격 상승도 간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쳐요.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이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국제 요인의 영향. 국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국제 유가 변동 등이 모두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환율 변동에 민감해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것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물류비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의 딜레마.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 재정 지출을 늘려서 서민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는 한계가 있어요. 4부. 현실적인 지출 전략 TIP. 식비 절약 전략.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물가 상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식비 절약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집에서 해먹는 빈도를 늘리세요. 외식비가 너무 비싸진 지금,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이에요. 간단한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점차 레퍼토리를 늘려가세요. 밑반찬을 한 번에 많이 해서 냉장고에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치, 나물, 조림 등을 미리 만들어 두면 매일 요리할 필요가 없어져요. 두 번째, 장보기 패턴을 바꿔보세요.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어요. 특히 제철 농산물을 사면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좋아요. 온라인 할인 행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쿠팡, 이마트몰,
홈플러스 등에서 정기적으로 할인 행사를 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식단 계획을 세워보세요.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재료만 구입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계획 없이 장 보러 가면 이것저것 사게 되잖아요. 냉장고 정리도 중요해요. 있는 재료부터 먼저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세요. 음식 낭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절약 방법이에요. 교통비 절약 전략. 교통비 절약도 중요해요. 첫 번째, 대중교통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개인 차량보다는 지하철, 버스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시니어 할인도 잘 활용하시고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보세요. 건강에도 좋고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택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특히 심야 시간대나 할증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카풀이나 공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개인 차량 이용 시에는 경제운전을 실천하세요. 급가속, 급정거를 피하고 적정 속도를 유지하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쇼핑 패턴 개선. 쇼핑 패턴도 바꿔야 해요. 첫 번째, 충동 구매를 줄이세요.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24시간 생각해 본 후에 사는 습관을 기르세요. 가격 비교를 철저히 하세요.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 가격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여러 매장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할인 정보를 적극 활용하세요. 신용카드 할인, 적립금 사용, 쿠폰 사용 등을 통해 실구매가를 낮추세요. 정기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어요. 화장지, 세제, 샴푸 등은 대용량 제품이 단가가 저렴해요. 고정비 관리. 고정비 관리도 중요해요. 통신비부터 점검해 보세요.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는 해지하고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세요. 보험료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중복 보장은 없는지,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확인하고 정리하세요. 구독 서비스들도 점검해 보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앱 구독 등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해지하세요. 에너지 절약 방법. 전기료, 가스료 절약도 중요해요.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선풍기나 자연 환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에어컨 사용 시에는 적정 온도 2628도를 유지하세요. 대기 전력을 차단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 스위치를 꺼두세요. LED 전구로 교체하고 불필요한 조명은 끄는 습관을 기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누적되면 큰 절약이 돼요.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약.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약도 중요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정기 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국가건강검진, 암검진 등 무료 검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제네릭 의약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효과는 같지만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와 상의해서 선택하세요. 부업이나 수입 증대 방안.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도 할 수 있는 부업들이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리뷰를 작성하거나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소소한 수입이 될 수 있어요. 재능을 활용한 부업도 좋아요. 요리, 손뜨개, 서예 등 본인의 특기를 활용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중고품 판매도 고려해 보세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판매하면 용돈벌이가 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제도 활용.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지역별로 시행하는 복지제도도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마다 시니어 대상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융상품 활용. 예적금 금리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 상품을 선택하세요. 작은 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신용카드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할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소비 우선순위 설정.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생활필수품 건강 관련 편의성 기호품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지출하세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절약. 단기적인 절약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하면 초기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절약이 될 수 있어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싼 것을 자주 사는 것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사는 게 결국 경제적이에요. 마무리.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수입은 그대로니까 정말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점차 생활 패턴을 바꿔나가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희망적인 메시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소비, 건강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물가 상승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서로 도우며 지혜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실천 의지 다지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계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나가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절약도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의식. 이웃들과 정보도 나누고 함께 장복이나 공동구매 같은 것도 해보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나 시니어 모임에서 절약 노하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준비. 물가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해요. 오늘 배운 절약 방법들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실천하세요. 건강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하게 살아야 의료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절약한다고 해서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지는 마세요. 꼭 필요한 것까지 아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절한 선에서 균형을 맞추세요. 가끔은 본인을 위한 소소한 지출도 필요해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시청자와의 소통.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절약 노하우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이에요. 의료비 절약과 건강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마무리 인사.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요.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